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인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작년 연말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국민연금 개혁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의 연금 특위에 사회적 논의를 부의했었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총 22차례의 토의를 거쳐서 마침내 연금 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는 것처럼요, 이 다수안하고 소수안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대안, 가안, 나안, 다안 이렇게 수급구조 개혁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이 가나다 이렇게 3개의 안, 이 중에 가안이 이제 다수안이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과 별개로 민간위원 전원 합의로 4가지의 권고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개혁 방안이 가진 의미를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개혁 방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내용도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섭 박사님 모셨는데요. 연금특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안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의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금특위의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최종 제안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 이제 개혁안이 이제 5가지 권고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까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그 재정 안정화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이나 사각지대 문제는 이슈가 뒤로 물렸었는데요. 이번에 사각지대 해소 및 그 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우선 제시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국민연금에서 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이 중요하냐, 이게서 늘 그동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는 개혁을 추구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침이 바뀌었다. 네네. 재정 안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슈의 우선순위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권고문의 서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광범위한 노후빈곤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보장이 최우선적인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는 뭐 어쩌면 이론적으로 보나 국제적 경험칙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적 보수주의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정책 우선순위가 선호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정책 왜곡이 있었습니다. 네. 권고문이 서두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명시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외됐던 노후소득 보장 이슈를 제자리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를 조속히 입법화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어떤 절차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연금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의 지금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의미 중에 좀 첫 번째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미 어떤 게입니까? 네, 두 번째는 네. 그 삭감 개혁이 그 국제적인 조류죠. 왜냐하면 그 서양 선진국은 이미 소득 보장이 이미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1980년도 이후에 이게 더 이상 소득 보장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제 재정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재정 안정화 정책을 계속 피우고 삭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득 보장이 되기도 전에 삭감 개혁의 조류에 우리가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계속 낮추는 어떤 삭감 계약의 어떤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급하게 이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 경로에서 이탈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8년까지 40% 낮추게 되는 경로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것을- 연금제도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는 뭐 소득 대체율이 거의 60%였지 않습니까? 70%였어요. 70%였던 적도 잠깐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이후에 바로 60%로 조정됐고 그렇죠. 그게 예. 40%까지 2028년에 네네. 40%까지 급속하게 낮아지는 예. 이런 삭감 그런- 개혁이라고 예. 하는 걸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였단 말이죠. 예, 예, 예. 근데 선진국의 추세를 우리가 그대로 따른 거죠. 바로 따라간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였다. 그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각하고 이번에는 예. 삭감 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인가요? 예, 그 궤도를 이탈하는 게 어렵습니다면은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방향으로 그 어떤 정책은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와, 그럼 예, 예. 엄청난 일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탈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네. 일천하잖아요. 우리는 네. 이미 이제 전 국민 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9년도니까 그렇네요. 이제 20년밖에 안 된 20년. 겁니다. 네. 그렇게 일천한 경우에는 네. 처음에 전부 보험료는 좀 작게 내고 소득 대체율은 좀 크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입 기간에 따른 어떤 보상 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너무 일찍 조급하게 이렇게 이제 삭감 개혁을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에 그 어떤 경로 의존성에서 탈피해서 어떤 다시 좀 반대 방향으로 45%로 이렇게 올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연금제도에서는 어떤 수준의 연금 수준을 보장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유의를 해서 이번에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그동안에 소득 대체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 개혁을 했다니. 삭감 개혁. 네, 삭감 네. 개혁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노후빈곤을 낮추지 못하고 또 용돈연금을 지속시키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소득 대체를 우리가 좀 높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많은데요. 사실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소득 대체를 높이는 것이 뭐 최선의 길이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높이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입 기간을 이렇게 넓혀주는 이런 것이 또 굉장히 길게 중요한- 하는 거. 네네, 가입 그렇습니다. 기간을 길게 하면 예. 결과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부실한 좀 어떻게 보면은 명목적인 연금 크레딧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넓혀주고 또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적정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네.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8년이 되면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 4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자기의 소득의 이 말이거든요. 일생에 걸친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이 평균 소득이었으면 3, 4, 12니까 12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받던 사람이 12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을 꼬박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40년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뭐 대체적으로 지금 추측되기로는 뭐 한 24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24년이면 뭐 절반 약간 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득 대체율도 20% 약간 넘는 선에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300만 원 받는 사람의 소득 대체율이 20%면 2, 3, 5, 6, 한 70만 원 받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소득 대체율을 40%이던 것을 뭐 45%로 50% 이렇게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20년도 안 되는 가입 기간을 30년으로 35년으로 이렇게 길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료를 못 냈던 그 기간, 그 소위 못 냈던 그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네. 혹은 못 냈던 기간이 불가피하게 뭐 임신이나 출산, 실업, 군 복무 같은 거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래서 크레딧을 인정해줘가지고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사실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지금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 이제 소득 대체를 높이는 것도 또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함께. 예, 그것과 함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노력. 네. 또 뭐 정부가 그 기간을 그 이제 보험료를 내줘서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지원. 크레딧 제도가 네. 있는 반면에 또 본인들이 네.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주자.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내용이 이제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금특위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를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세 번째 의미 어떤 게 있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이것도 정부 안에도 물론 언급이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이것을 여기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난 20년간 그 보험료 인상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비판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은 파퓰리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보험료 올리는 것을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20년간 못 올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사실은. 네, 그런 네. 면이 뭐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있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이번에도 사회적 대화에서도 기업주 그러니까 경영계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보험료 올리는 걸 긋고 지금 현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제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험료율이 현재 네네. 9%인데 이게 만약에 10%로 1%만 높아지더라도 그 높아지는 거에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니까 고용주 부담이 커지니까 그렇죠. 고용주가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경쟁력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네. 이유를 들고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게 그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인지 국제적 네. 기준에 의해서 또 이론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네. 직장 가입자들은 어쨌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입 기간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요. 네네. 지금 가입 기간이 확보가 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네네. 지역 가입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사실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보험료를 납부를 못 하고 있거나 또는 체납되고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9% 수준인데도 절반 이상이 내고 있지 못한데 네. 이게 나중에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12%, 13%까지 예를 들어서 올린다. 네. 올려서 재정 안정을 하자는 취지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좋은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괜찮은 기업에 다니는 어떤 그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세 자영업자나 어떤 그 불안정 네. 그 취업자 일용직들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어렵고 더 저 사각지대에 빠지는 인원이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어렵죠. 네네. 실제로 지금 9%지 않습니까? 보험료율이 네네. 소득이 9%인데 직장 가입자는 4.5%만 본인이 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고용주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역 가입자는 9%를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가입자라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9%면 9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소득자면요 한 달에 18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200만 원 벌어가는데 18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싫다고 그러죠. 당장 먹고 살고도 힘든데. 그러니까 안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자꾸 짧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그걸 방치할 거냐. 방치하면 그분들이 노후 빈곤자가 돼가지고 정부가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수급자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비참한 어떤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약간의 보험료를 지원해서
어떤 격려도 하고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분들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네, 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네네, 네. 보험료 지원하겠다 이거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좀 높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보험료율이 9%가 아니라 10%, 11%, 12% 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감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내놓으면 네. 나중에 많이 받으니까요. 나중에 네네. 어차피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높일 네. 수 있는 그 높여도 수용성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렇네요. 높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제도의 어떤 유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연금특위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네 번째 의미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기초연금과 관련된 건데요. 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히도록 이제 권고를 했죠. 네. 이제 그래서 기초연금이 어떤 정체성, 발전 방향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기초연금은 그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사회 네. 부조입니다. 사회 부조 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조라는 것은 자산 조사를 해서 어떤 그 급여를 깎고 늘리고 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자산 조사를 해서 30%에 대한 이제 해당하는 노인들은 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는 그 보편적 적용을 원리로 하는 사회수당 제도인 기초연금은 원래 사회수당입니다. 기초연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연금 특유의 권고안처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준다면은 그게 이제 80%가 될지 90% 될지 아니면 네. 전체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기초연금의 명실공히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은 향후에 어떤 소득 비례 성격을 더 강화해서 중산층 이상의 국민연금의 그 연금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도 마련될 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예.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을 이제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삭감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삭감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이번에 의견 나왔습니다. 네네. 박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내용도 네. 여기에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이게 얽혀 있는 부분, 네, 상충되는 거. 예, 이런 것을 매듭을 풀어주는 거죠. 매듭을 풀어줘서 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네. 국민연금 국민대로 발전할 수 있는 네.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연금특위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저희들이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이제 5번째 의미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5번째는 그 노소득 보장 제도를 이제 향후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자. 구성할 네. 것을 이제 권고했지 권고했죠. 않습니까? 권고. 네. 이것이 가지는 의미 또한 많이 이제 큽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동안 이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 사회적 대화 논의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대화만으로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연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안을 만들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해서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어떤 생각을 해서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 그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모든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일정 한정된 기간 안에 개별 연금 제도,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 개별 제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했죠. 그랬죠. 그래서 그 논의 주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간도 또 짧아가지고 제한된 기간에 완성을 하려니까 개별 공적연금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도 제도들 간의 그 어떤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통합적 개혁 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연금 체계를 재조정하거나 연금의 구조를 개혁하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공적연금 전체를 관장하는 그 개별 연금의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의 어떤 그 특별 그 기구를 그 상임 직원을 두어가지고 상시적으로 조사 연구도 하고 대안 논의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가 권고한 범정부 차원의 개혁기구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별도로
다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다시 연금 개혁을 준비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범정부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게 공적연금 전체 체계를 구조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논의의 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네. 장황하게 해주신 겁니다. 네. 네, 자, 장황하게. 연금특위 개혁안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쭉 5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과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계 어떤 거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부의 이번에 뭐 개혁안은 그 한계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 한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연금 개혁이 개별 법률인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 재정계산 절차, 이 절차를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그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부처는 이제 이를 터부시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유시민 장관이 옛날에 함으로써 엄청 또 반발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그렇죠. 공무원연금은 어디 소관입니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네네, 소관이 다른데 네네. 왜 당신이 그러느냐 이럴 수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반발이 엄청 네,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부시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이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재정계산이 네. 이제 돌아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인사혁신처가 주관해서 네.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거기서 정한 기한에 따라서 개선안을 제출하는 이렇게 개별적이고 한정된 기간에 그러네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따로 국밥이네요.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을 이제는 함께 말아보자. 네네 그렇습니다. 구조개혁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재석 박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별 법률 규정과 소관부처의 관할에 구애받지 않는 개혁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개별 법률의 관할 부처들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개혁 기구를 설치를 하고 포괄적으로 그 연금 개혁의 그 권한을 개혁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네. 부여를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대통령 산하, 총리 산하가 돼야 되겠네요. 어디 그런 네. 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개혁 논의의 이제 기한도 뭐 개별 법률에 뭐 언제까지 뭘 제출해라 이런 게 또 있는데 거기에 예를 구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고요. 네. 가급적이면 시간을 주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금 특유의 그 범정부 차원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라고 이제 연금 특위에서 이제 제안한 내용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제안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네. 다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떡하냐. 이건 지금 굉장히 완성 단계의 논의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빨리 입법 논의에 들어가 가지고 입법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이 공적연금 개혁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그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제 관리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개별 연금 제도의 개혁을 이제 지금까지처럼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보다 먼저 공적연금 전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 체계의 관점에서 개별 연금 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지가 않거나 불공정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어떤 그 작업을 가장 먼저 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네. 이런 기초연금의 성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그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네.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연금 제도가 정체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이제 아까 기초연금을 깎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하면 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거는 이게 두 개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과 모순 구조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매도를 풀어주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앞으로
그 소득 재분배 기능보다는 소득 비례적인 성격을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기초연금이 이제 명실상부한 네. 그 사회수당으로 이제 구축이 돼서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구축이 돼서 네. 소득 재분배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수행을 한다면은 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좀 약화된 완전히 듯해. 약화시켜서 뭐 저는 그 완전히 약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럴 수 보는데 있어요. 어쨌건 소득 그 비례성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예, 정도로 예. 정리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연금 제도가 있고요. 또 사학연금은 같은 맥락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직영연금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연금을 우리가 다 합쳐서 공적연금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들 간에도 이 구조적으로 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그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건 이제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연금들은 특수직영연금들은 국민연금하고 구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원인이 돼서 지속적인 어떤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제도의 구조를 이제 같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게 해야 서로 뭐 네.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교 기준이 같은 비교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구조가 서로 다르다 이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서로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비교할 것을 네.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서로 네. 굉장히 그 서로 갈등 요인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잘못된 부당한 비교나 비난을 이제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공무원연금 같은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고도의 그 청렴과 공정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이제 공직의 특수성을 이제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구조를 바꿔서 퇴직연금 또는 필요하면은 뭐 특별하게 이제 부가연금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어떤 특수한 어떤 그 특수성을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래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갈등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후소득 반영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공직자들도 같이 가입을 해서 이렇게 같은 네. 저기 그 소득 보장을 받고 또 직업적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이나 부가연금 제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들로 분리하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적연금 체계를 재정비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인데요. 거대 개혁이라서요. 사실 또 구조개혁입니다. 맞습니다. 구조가 다른 걸 지금 갖도록 해서 맞추자는 거기 때문에 구조개혁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혹은 어떤 준비 이런 게 필요할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모수 개혁도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체계 개혁, 그다음에 체제 개혁, 구조 개혁 이런 것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거의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이 체제 개혁을 하려면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과거에 우리가 몇 번 그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본적인 어떤 개혁,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은 성과를 제대로 내려면은 정부의 그 조급증,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내겠다 하는 이게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고요. 또 부처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서로 뭐 주도권을 갖는다든가 뭐 이것은 뺏기면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부처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언론도 항상 이제 개혁이 시작되면 왜 빨리 실적을 안 내느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데 이런 실적을 조급하게 요구하는 그 보도나 비판을 자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각계 전투식 임기응변식 연금 개혁을 우리 여러 번 반복해 왔는데 정말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제대로 하나 갖춘 게 있습니까? 심각한 노후 빈곤이 뭐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재정이 안정화됐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연금 개혁의 그 접근 방식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개별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이고 모수적인 개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나름대로 중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중병에 저는 걸렸군요. 네네.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네. 전체 연금의 체계의 점검을 통해서 네. 구조적 근본적 개혁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저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땜질식 처방, 그냥 진통제로는 안 된다.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까 수술해야 된다. 구조적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금 특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제안했던 방안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사회 모두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겁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상희 TV 구독하기, 알림종 누르기, 그리고 청취와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